캐나다 퀸스빌에 살고 있던 크리스틴은 자전거 타기와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84년 10월 3일, 당시 9살이었던 크리스틴이 실종됩니다. 아이가 실종되기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10월 3일,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아버지의 면회를 가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틴이 너무 어려 크리스틴을 데려가지 않았고 방과 후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스쿨버스는 크리스틴을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경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집에 도착했지만 집에는 크리스틴의 가방만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친구는 크리스틴이 가방을 집에 놓고 4시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크리스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이날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며칠 동안 대규모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만 맴돌았습니다.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약 3개월 후 크리스틴의 집에서 약 50km 떨어진 선더랜드 지역에서 목격자는 개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오솔길 모퉁이에서 크리스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크리스틴은 흉기에 의해 사망했으며 실종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담배꽁초 하나를 찾았고 크리스틴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 당시에는 DNA 기술이 막 시작한 시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크리스틴의 클라리넷 악기에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지문은 너무 희미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DNA 기술과 CCTV가 없던 시기라 크리스틴의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업무 태도는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날씨 핑계로 4시간 만에 현장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경찰의 부주의로 유골 일부가 현장에 남아 있었고 이후 이 유골은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증거물 보관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부검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의 누락된 뼈를 기록하지도 않았죠. 이후 2명의 형사는 모린이라는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모린은 부모와 함께 크리스틴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모두 모린 가족을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린의 집 마당은 폐차로 가득 차 있었고 온갖 도구와 장비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린 가족은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채소를 재배하고 양봉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은 소음과 벌들 때문에 모린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린 가족은 이웃 주민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985년 당시 모린은 25세였습니다. 모린을 만난 몇몇 사람들은 그가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 성격을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크리스틴 사건 전 모린은 가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또래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으며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린은 오후 3시 32분에 퇴근했습니다. 우선 모린은 복권을 사러 간 뒤 슈퍼마켓을 들러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린은 아버지와 함께 집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크리스틴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차가 크리스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엊그제 모린은 실종 사건을 다룬 다큐를 보았고 경찰차를 본 모린은 크리스틴이 사라진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밤 많은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모린과 그의 아버지는 집에 남아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모린의 아버지는 크리스틴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모린은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수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린은 크리스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몇 주민들은 2명의 형사에게 모린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985년 2월 14일 두 형사는 크리스틴의 어머니에게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지 물었고
그때 어머니 또한 모린을 언급하게 됩니다. 8일 후 두 형사는 모린의 집 밖에 차를 세웠고 모린은 뒷좌석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형사에 따르면 모린은 당시 그들에게 소녀들은 어렸을 때 순수하지만 그중 일부는 자라서 타락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모린이 크리스틴의 타락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모린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모린은 단지 크리스틴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뜻이고 자라면서 다양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두 형사는 모린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린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그날 오후 4시 10분에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즉 크리스틴은 4시 10분 전에 집을 나와 사라진 후 살해당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 모린은 오후 3시 32분에 퇴근 후 볼일을 보러 돌아다녔고 그가 가장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 14분이었습니다. 또한 모린의 가족도 모린이 집에 온 시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린의 알리바이는 혐의를 벗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치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린의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아버지의 면회를 마치고 치과를 간 뒤 집에 도착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기억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오후 4시 10분에서 4시 20분 사이에 치과를 나왔습니다. 크리스틴의 집과 치과의 거리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사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어머니와 오빠가 실제 집에 도착한 시간은 최소 4시 35분이고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그 치과에 처음 방문했었고 사건 발생 몇 달이 지났는데 정확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이 열렸을 때 그들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는 4차례 조사에서 매번 오후 4시 10분에 집에 도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는 크리스틴의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껴 자신의 행동을 미화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후 형사는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를 여러 차례 찾아가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오빠는 자신들의 기억이 틀렸다고 인정했고 오후 4시 35분이나 심지어 더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두 형사의 눈에는 이미 모린이 범인이었습니다. 두 형사의 추측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모린은 퇴근 후 오후 4시 14분에 크리스틴을 집 앞에서 납치한 뒤 곧바로 선더랜드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모린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보았습니다. 시신 현장에서 모린의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량으로 왕복 1시간 4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12분이고 이 시간에 모든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명백히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린은 4월 22일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를 압수하고 밤새 집을 수색한 뒤 6시간 동안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모린은 두 형사에게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린의 머리카락은 법의학센터로 보내졌고 크리스틴의 목걸이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기술이 없었던 시기라 머리카락은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모린의 머리카락이 크리스틴 목걸이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동일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원은 크리스틴의 몸에 남은 섬유와 모린의 집과 자동차에서 채취한 섬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당시 경찰 중 누구도 보호복을 착용한 사람이 없었고 연구원 또한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연구원은 모린의 자동차와 집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섬유 중에 크리스틴 것과 유사한 5개의 붉은색 섬유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그 연구원은 붉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7일 모린이 구치소에서 9개월을 보낸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머리카락과 섬유가 모린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지속되었고 배심원단은 13시간의 심의 끝에 모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번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형사의 영향으로
이미 크리스틴 가족은 모린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또한 두 형사는 모린을 아동 연쇄살인범으로 보고 있었으며 크리스틴의 가족에게 크리스틴이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린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크리스틴의 가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용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모린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죠.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988년 5월 28일 그렇게 모린의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새로운 증언을 제시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경찰은 경찰견을 데리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경찰견은 모린의 차에 다가갔고 크리스틴의 냄새를 맡았는지 마구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린의 개가 짖어 경찰견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크리스틴의 어머니와 오빠는 그날 오후 4시 35분보다 더 늦게 집에 도착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밤 3명의 주민은 크리스틴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이때 모린의 집에서 울부짖는 남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모린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비명을 질렀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틴의 어머니도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죠. 긴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모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95년 DNA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법의학자는 크리스틴의 몸에 남은 정액이 모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모든 혐의를 벗은 모린은 풀려났고 나중에 그는 약 12억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모린의 무죄 판결 이후 이 사건은 토론토 경찰서로 넘겨졌고 이후 300여 명의 DNA를 검사했지만 진범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20년 경찰은 유전자 계보의 도움으로 진범을 식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바로 켈빈 후버였습니다. 사건 당시 켈빈은 결혼했으며 사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켈빈과 그의 아내는 통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크리스틴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켈빈과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동료였으며 두 사람 모두 설치기사였습니다. 켈빈의 아내와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가 되었고 거의 매주 서로를 만났으며 두 가족의 아이들은 종종 함께 놀곤 했었죠. 크리스틴의 어머니가 남편의 면회를 가기 전 주변 친척을 포함해 켈빈의 아내에게 크리스틴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켈빈은 크리스틴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켈빈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켈빈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켈빈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